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엄마가 무당인 친구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고등학교 때 한 친구는 조금 신기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무당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께서 무당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기가 딸에게 이어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선 그 신기가 둘째 딸에게 이어질 줄은 몰랐었습니다. 둘째 딸이었던 제 친구는 6살 때까지 남자 이름과 남자 차림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6살 때까지 자기가 남자인 줄 알았답니다. 그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신기가 그 친구의 언니에게 간 것인지 언니에게 이상한 징후가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괴이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해드리는 이야기는 제 친구의 언니가 겪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제 친구의 언니를 그녀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시 그녀는 대학생으로 학교 근처에서 룸메이트랑 둘이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룸메이트가 학교 동아리 일로 외박을 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그녀는 저녁을 일찍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답니다. 방 가운데에 그녀가 누워서 잠자고 있었는데 그 주위를 벽에 붙어서 기어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란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맨발로 방을 뛰쳐나왔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방 안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집 근처 편의점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 앉아 엉엉 울었답니다. 이윽고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갑을 모두 피우고 나자 문득 문도 잠그지 않고 나온 게 조금 후회되어 룸메이트 친구한테 빨리 오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자취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자취방의 문을 열었는데 방바닥의 모서리 부분에 누군가 긁어놓은 흔적으로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손톱 자국으로 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그 집을 팔고 다른 자취방을 얻어 이사 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사. 지난 추석, 저희 일가는 제사와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몇 주 전부터 행방불명이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무도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치매로 길을 잃으셔서 동사하셨다는 이야기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치른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먼저 올라가고 할아버지마저 예전에 돌아가셨던 터라 큰 집이었던 저희 가족만 남았고 길이 막히는 걸 생각해서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다들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예민한 저는 잠을 자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물건들을 마구 헤치는 듯한 소리. 저는 부모님께서 새벽부터 짐을 꾸리시는 줄 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만 거실에 아무도 없었고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는 소리. 그때만 해도 엄마가 짐을 꾸리시는 줄 알고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는 눈으로 거실을 바라보며 엄마 뭐해? 라고 말했습니다만 이윽고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은 우리 할머니였습니다. 마치 피로 물든 듯한 붉은 소복을 입은 할머니는 서랍 여기저기를 찾고 계셨습니다. 평소 할머니는 저에게 엄하게 대하셨기에 할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런 모습, 아니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만으로도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뭔가 찾고 계시던 할머니는 절 발견하셨고 무서운 눈으로 절 째려보시더니 저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 혼나러 오시는 것처럼. 뭐하니? 여기서 자면 어떠래? 그리고 나서 기억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거실에서 자고 있던, 사실은 쓰러져 있던 절 깨우셨고 그제서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 제게 다가오는 할머니를 보고 바로 기절했던 모양입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 모두 돌아가셔서 이제는 그 집은 아무도 안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파셨겠죠. 하지만 그때까지의 할머니는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뭔가 계속 찾고 계실까요? 너무 두려운 경험이었기에 가끔은 제 방에 혼자 있을 때는 한밤중에 거실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께서 거실에 계실까봐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누구랑 온 걸까? 지난 여름 방학 때 일입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 한 친구네 집에 놀러가기로 했었습니다. 놀러가기로 한 그 아이네 집에서 제가 제일 멀었고 게다가 늦장을 부리며 천천히 나왔던 터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은 하필이면 동네에서 제일 무섭기로 소문난 뒷골목이었습니다. 도둑 고양이의 쥐도 들끓고
가로등도 한중간에 하나밖에 없고 길도 좁아터진 데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났었다는 소문도 있는 뒷골목. 저는 망설였지만 시간에 민감한 친구들이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뒷골목으로 갔고 무서움에 덜덜 떨며 겨우겨우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어깨를 탁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돌아봤는데 제 친구의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볼일을 보러 지나가시다가 제가 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걱정돼서 따라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심이 되어 친구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지점 가까이에 왔고 친구 어머니께선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너 안 무서워? 나 같으면 늦어도 돌아오겠다. 친구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고 제가 골목길로 나오는 걸 보곤 저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행히 너희 어머니 만나서 같이 왔다. 라고 대답했더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어디 아프냐? 요새 우리 엄마 출장 갔다고 했잖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 친구 부모님은 며칠 전부터 두 분 다 출장을 가셔서 집이 비었기에 오늘 만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누구랑 왔던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 별장. 중학교 3학년 때 동창들과 반창회를 가졌습니다. 마침 담임 선생님께선 집 근처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계셨고 저희는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일주일이 악몽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악몽의 시작은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동창들 중 한 여자아이가 선생님 댁에서 개를 데리고 왔는데 얌전했던 그 개가 별장에 잠겨있는 창고를 보더니 발로 긁으면서 짖고 낑낑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개가 배가 고픈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술을 마시다가 전 화장실에 가서 취기도 돌릴 겸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변기 앞에 웬 거울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거울이었습니다.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며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와 수염이 덥수룩한 30대 아저씨의 모습. 그게 거울 속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방금 겪은 이야기를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겠지요.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모두들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고 저희들은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이 무서운 상황을 즐겨보자는 생각에 저희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저희가 있던 방 앞에 잠겨져 있는 방을 보고 개가 또 짖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과 공포로 머릿속이 마비되었던지 저희들은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들고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잠겨져 있다고 생각했던 창고의 문은 손잡이를 돌리자 활짝 열렸고 어둠 속을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헤쳐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각대로 그 방은 안 쓰는 창고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려 등을 돌리는 순간 개가 다시 짖었고 저희는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저희 앞에 서 있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 특히 여자의 찢어질 듯한 미소. 분명 아무도 없던 창고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보며 깔깔거리면서 웃는 여자의 웃음소리에 저희는 기겁했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선생님의 별장에서 떠났습니다. 후일담입니다만 제가 화장실에서 본 거울 있죠? 그때 나타나는 아저씨의 모습에 놀라서 거울을 깨게 되었는데 거울에 있던 자리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뒤가 바로 창고였습니다. 어쩌면 그 구멍을 통해 창고를 보았다면 그들과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양옥집. 실례합니다. 혹시 이 주변에 양옥집이 어딨는지 아시는지요? 쇼핑 도중 누군가 어머니를 불러세웠습니다. 돌아보니 웬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양옥집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양옥집은 추억의 많이 일에 나오는 습지 저택 같은 느낌의 집인 듯했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양옥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훌륭한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주변에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하지만 모르겠다고 노신사에게 말했습니다. 노신사는 유감스러워하며 어딘가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나는 도쿄 세타가야구에 삽니다. 주변에는 확실히 고급 주택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세이조 등 일부 지역이고 우리 집은 그리 비싼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곳 토박이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집에서만 살고 계시기에
어머니는 일찍이 근처에 양옥집이 있었는지 아버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세기 이상 이곳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 역시 금시초문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세타가야는 밭이나 양돈장뿐인 시골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동네에서 오래된 집들은 다 일본식 단독주택입니다. 양옥집하고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변에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께 여쭤봤지만 역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자파상을 운영하는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에 그런 걸 물어본 아저씨가 있었는데 말이야. 자파상 아저씨도 양옥집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우리 어머니처럼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저씨는 분명 이 근처인데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그 양옥집이 신경 쓰여서 나는 산책하는 김에 그 건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 주변을 샅샅이 돌아다녀도 그런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학교에 갔다가 주변에서 하숙을 하는 친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나왔는데 그만 길을 잃었지 뭐냐. 너네 집 주변은 꼭 미로 같더라. 똑같이 생긴 주택가에 비슷한 집들 투성이라 몇 시간 넘게 헤맸다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집 주변뿐 아니라 세타가야라는 동네 자체가 그런 곳입니다. 길에 익은 사람이 아니면 쉽게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도 꽤 복잡한 데다 주변을 둘러봐도 닮은 곳뿐입니다. 몇십 년 넘게 살아온 사람도 자기 집 주변을 벗어나면 길을 잃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엄청 고급스러운 집을 봤어. 역시 세타가야에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구만.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양옥집이 있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친구에게 그 양옥집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갑작스런 내 부탁에 친구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양옥집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돌로 된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철책으로 된 문이 엄청 멋있더라. 문패 같은 건 잘 기억이 안 나네. 어두워서 뜰은 잘 안 보였지만 나무가 몇 그루 있었던 것 같아. 건물 곳곳에는 담쟁이 덩굴이 얽혀서 한눈에 봐도 고풍스러운 느낌이었어. 석양의 오렌지색 빛이 창문에 반사되어 무척 아름다운 집이었지. 사람 모습은 못 봤지만 왠지 빈집이 아니라 누가 사는 집 같더라. 노신사가 어머니에게 물어봤던 집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양옥집의 위치를 물었지만 친구도 길을 잃고 헤매며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었기에 정확한 장소는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필 그 무렵 친구는 지방에서 막 상경했던 터라 길이 눈에 익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집 근처 대로로 나왔었으니 우리 집 근처일 것이라고 친구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은 그런 집을 본 적이 없는데 지방에서 막 올라온 친구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나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세타가야의 고향집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양옥집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양옥집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찾아낸 사람은 안에 들어가 봤을까요? 만약 안에 들어갔다면 집 주인과 만났을까요?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살고 있을까요? 신경은 쓰이지만 알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양옥집을 본 사람은 모두 외지인이었습니다. 혹시 지역 주민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하고 보니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소리지만 혹여나 당신도 세타가야에서 길을 잃은 후 훌륭한 양옥집을 발견한다면 그 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기숙사.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당시 여고 기숙사라는 폐쇄적 조건 때문인지 기숙사에서는 귀신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천장은 멀쩡한데 바닥과 요에는 알 수 없는 피가 떨어진 모양 그대로 남아있거나 혼자 있던 방에서 거울을 보면 뒷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는 룸메이트. 물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특이하게도 침대방이 아니라 온돌방이고 기숙사의 분위기보다는 가정집의 분위기가 더 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방의 개념도 희미해서 서로 방을 바꿔 자거나 친구들이 서로 다른 방에 가서 자는 일이 흔했었죠. 당시 저는 무서움을 안 타는 성격인지라 귀신을 보았다는 그런 상황을 즐기던 타입이라 웃어넘기곤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3인실을 쓰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자는 포즈가 똑바로 누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날 때까지 자세가 변하지 않고 자는 타입인데 3인실을 쓰게 되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위에 눌렸습니다. 사실 가위에 눌리는 건 귀신의 장난이 아닌 심리적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런데 여름으로 다가갈수록 가위에 눌리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가위도 눌리지 않고 모처럼 편히 자다 새벽 5시경에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잠든 지 두세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터라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새벽 5시쯤인데도 여름이 가까워서인지 창 쪽에서는 벌써 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제 왼쪽을 보니 사람 그림자가 뚜렷하게 3명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이라 그림자도 잘 보이네 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하니 제 방은 3인실이라 저 옆에 있는 2명의 그림자만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에 상당히 취했던 터라 저는 옆방 친구가 놀러와서 자나 하고는 다시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다음날 어제 다른 방 애가 우리 방 와서 잤었어? 라고 물었지만, 친구는 시험 기간이라서 둘 다 새벽 5시까지 공부하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자려고 누웠는데 바로 가위에 눌려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도서관에 있었다고. 그리고 생각해보니 저와 제 친구가 누웠던 자리는 그림자가 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그 2명의 그림자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 뒤로 저는 자는 습관을 바꿔 똑바로 누워 자지 않습니다. 7번째 이야기, 달마도. 터가 안 좋았던 걸까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에선 악몽에 자주 시달렸고 가끔씩 헛것이 눈에 보여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고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가서 2, 3년 동안은 무난하게 별일 없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다시 악몽에 시달리게 됐고, 이젠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었던 가위 눌림까지 자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저 혼자서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참기 힘들 정도의 심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깜빡잠이 들었다가 약간 정신이 들어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밧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위에 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끝에 힘을 주며 어떻게든 풀려나 보려고 했고, 그렇게 얼마 동안을 기를 쓰다 보니 겨우 가위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아니나 다를까 그 시선이 느껴지는 곳이었던 베란다 쪽 창문을 쳐다보니 어떤 긴 머리의 여자가 쫓겨 달아나듯이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TV의 채널을 돌려 오락 프로그램 등을 시청하며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힘든 저항 끝에 저는 가위에서 겨우 풀려날 수 있었고, 식은땀을 닦으며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컴퓨터 책상 옆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희멀건 물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극도로 무서워져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시작했습니다만, 또다시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뺨을 때리면서까지 자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번에 잠에 빠지면 뭐가 보일지 두려웠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꾸 감기는 눈을 제지하지 못해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만, 문득 방 안에 달마가 그려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액자 밑에서 잠이 들게 되었고, 그러자 이상하게도 깊고 달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는 가위 눌림이나 헛것을 보는 일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달마가 절 지켜준 것이었을까요? 8번째 이야기, 귀신도 못 보고 제대했다. 전 귀신한테 시달리는 일 같은 건 모르는 사람입니다. 입사 때 연수원서도 남들 가위 잔뜩 눌리는데 전 잠만 잘 잤습니다. 이번 얘기는 귀신 많은 곳에서 귀신한테 시달린 얘기가 아니라 귀신 많은 곳서 귀신 코빼기도 못 본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전 남들이랑 군대를 똑같이 현역으로 다녀왔습니다. 대학 1년 끝나자마자 어차피 맞을 매 빨리 맞고 마음 편히 공부하자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전 후방 탄약창에 근무했어요. 경비 중대였습니다. 탄약창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탄약창이란 부대는 정말 큰 부대입니다. 군단, 사단처럼 단위가 큰 부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면적이 큰 부대죠.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보통 산 하나를 뺑 둘러 다 부대입니다. 탄약창은 전군서 쓰는 탄약 및 포탄 등 그냥 화약을 쓰는 모든 탄을 보관하는 곳이라 클 수밖에 없습니다. 탄 창고들이 다른 창고와 뚝 떨어져 있거든요. 혹 적의 공격이나 사고로 한 곳이 폭파되어도 다른 곳은 피해가 없어야 하기에 넓게 퍼져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넓은 지역을 몇 개의 경비 중대가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옆 초소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부대가 넓고 산기고 뭐 이러다 보니 전군에서도 손꼽힐 만큼 괴담이 많은 부대입니다. 처음 부대로 전입을 가면 보통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며칠 내무반에 앉혀둡니다. 사실 이게 더 고역입니다. 처음 전입 가선 고참들의 장난감이 되곤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저희 중대는 구역 내무반이었습니다. 침상이 길게 있던 시설이 후지기로도 전군 최고가 아닐지. 하긴 아직도 최전방 쪽엔 깡통막사도 남아있단 전설 같은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하루 종일 긴장을 타다가 저녁 점호가 끝나고 취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트리스를 까는데 구석 한 자리가 유난히 크게 비는 겁니다. 매트리스 2장은 넉넉히 깔 만큼 넓게 비더군요. 좁은 네모반의 쫄병들은 매트리스 2장에 3명이 붙어 자야 할 만큼 좁았는데 그 와중에 유독 한 자리만 뚝 떨어뜨려 놓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그곳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전 속으로 감격했습니다. 그래도 속정은 따뜻한 고참들이구나. 신병이라고 이렇게 편히 자게 하나 보다 하면서요. 그런데 거기서 자라고 한 고참이나 지나다니는 모든 고참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잔뜩 기대하는 표정. 뭔가 신나고 흥미있는 일이 있을 거란 표정으로 절 야시꾸레 웃으며 쳐다봤습니다. 원래 신병은 일주일 정도 보초 근무도 안 시킴으로 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꿀잠을 잤습니다. 아침 기상을 하니 피로도 풀리고 개운했지요. 기상하자마자 고참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애기 잘 자서 밤에 많이 무서웠지. 이렇게 고참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리 신나고 재미있어 하는지. 틀림없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일이 일어났을 거란 잔뜩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씩씩하게 그들의 기대를 짓밟았습니다. 아주 잘 잤습니다. 개운합니다. 모인 고참들이 전부 그럼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 이해한다. 너 이상한 놈 취급 안 할 테니까 어제 뭔 꿈 꿨나 얘기해봐. 바위 눌렸지? 고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원래 꿈 같은 거 잘 안 꿉니다. 가위도 눌려본 적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으로 절 매일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 재웠지만 전 잠만 잘 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리는 귀신 많고 꿈자리 사나운 그 부대 중에서도 거의 명품 가위 눌림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자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가위가 눌리다 보니 아무도 그 자리서 자려 하지 않아 좁게 붙어 잤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자리서 너무 편하게 잘 자자 드디어 제 첫 샤간 보초 근무 시간에 내무반의 실세였던 상병말 고참 하나가 괜히 센 척해 보이려고 그 자리서 잤습니다. 뭐 제가 거기서 워낙 잘 자니 이제 귀신 떠났나 보다며 잤나 봅니다. 제가 첫 보초 근무를 끝내고 들어갔더니 그 새벽에 내무반에선 때 아닌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불도 다 켜지고 내무반 사람들도 대부분 깨어나선 그 고참은 제가 자던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 욕을 해대면서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 한참 자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 귀신 하나가 침상 뒤편 벽 부분에서 스멀스멀 기어오르더니 꼼짝도 못하고 눈알만 떼굴떼굴 굴리는 고참에게 기어서 다가오더래요. 그러더니 시커먼 심양 같은 눈으로 고참을 내려다보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그 이상한 놈 아니네. 그동안 나 많이 심심했는데 오늘 재미있게 놀자. 그러더니 일어나선 배 위에서 방방 뛰기 시작하더래요. 뛸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한참을 뛰어놀더니 이번엔 가슴 위에 걸터앉아 아이컨택을 한번 하더니 씩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어디 뱃속이나 한번 구경해볼까? 하더니 한 손을 입속으로 쑥 집어넣더랍니다. 그리곤 고참의 뱃속을 막 뒤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고 숨은 막히고 그렇게 한참을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손을 쑥 빼면서 그 이상한 놈 들어오잖아. 한참 재미있었는데 하더니 고참 입술에 자기 입을 좀 맞추곤 오늘 즐거웠다. 다음에 또 놀자. 이러더니 기어서 침상 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그 귀신이 사라지곤 바로 가위가 풀리고는 비명을 지르고 일어났고 내무반엔 소동이 일어났고 그때 제가 근무 끝내고 내무반에 들어온 거죠. 내무반 실세다 보니 쫄따구들은 아무 소리도 못했지만 병장들에게 이 미친놈아 거기서 왜 자냐고 잔뜩 핀잔을 들었습니다. 전 군장 해체하고 그 자리서 꿀잠을 잤고요. 그 자리는 제가 어느 정도 고참이 될 때까지 제 전용 자리가 되었습니다. 고참이 되고는 TV 앞으로 옮겼는데
후임들이 또 그 자리서 자면서 가위 눌려대기 시작해서 다시 바꿔주고 제대할 때까지 제가 잤지요. 다시 쫄병대로 돌아가서 저희는 보초 서는 게 1인 부대다 보니 계속 근무의 연속인데 저희 중대 담당 구역 안에 유명한 공포의 초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초소도 간간히 귀신 소동이 났지만 거긴 정말 자주 일어났고 다른 곳에 비해 무서운 일이 일어나던 곳이죠. 졸면 나타나는 귀신은 그냥 보초 서면서 깜빡 졸면 어느새 나타나 초소 유리창에 붙어 쳐다본답니다. 공중에 3m도 넘는 초소의 말이죠. 그리고 근무 서면 뭐가 자주 초소 주위를 웃으면서 뱅뱅 돌며 뛰어다닌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초소 앞 나뭇가지 위에 앉아 아무 말 안 하고 째려본다는 처녀 귀신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 못 봤어요. 말만 들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간부터 새벽 2시경까지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고 알려진 시간대에 걸리는 근무자는 아주 똥을 있는 대로 씹은 표정이었습니다. 병장들은 그 시간에 거기 근무 안 서려고 근무자 편성표 짜는 행정병을 족쳐대기 일쑤였습니다. 전 당연히 짬찌다 보니 그 근무를 자주 섰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암흑의 이병이랑 같이 근무를 나가면 귀신 절대 안 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랑 근무 나가서 귀신이나 이상한 거 본 사람이 하나도 없던 겁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나가면 마음이 그리 편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소문이 나자 고참들은 절 서로 데리고 나가려고 행정병에게 압력을 집어넣었어요. 그 시간 그 초소 근문 앞에 아니면 부사수는 나무개로 전 고참들에게 살아있는 부적으로 쓰였습니다. 항상 그 시간대 근무자 중 가장 완고가 절 데리고 갔지요. 원래 근무는 돌려가면서 서야 하는 거라 그 시간대 근무만 설 수는 없는 건데 워낙 고참들 사랑이 넘치다 보니 저는 거의 그 초소 근무가 많았어요. 대신 짬찌 땐 거의 찾아 먹을 수 없는 가용일은 많이 찾아 먹었어요. 웬만해서 땜빵 근무 같은 건 절 빼줬죠. 그리고 고참들이 냉동도 많이 사주고 집합 같은 거 하면 슬쩍 불러 딴 일 시켜 기합받을 일도 빼주고 근무 나가도 그냥 짝다리 집어가면서 팍팍 쉬면서 편히 있으라고 배려해주고 소대에 한 장씩 간혹 나오던 외박증도 밀어주고 이병 때 그런 소문이 나면서 같이 근무 나간 사수인 병장이 그러더군요. 너랑 있으면 이상하게 귀신 무섭단 생각이 안 든다며 넌 귀신 안 믿냐? 하더군요. 전 완전 믿는다고 했어요. 얘긴 못 해줬지만 속으로 나처럼 신기한 일 이상한 일 많이 겪으면 그냥 당연히 믿을걸 했습니다. 귀신 본 적 있냐 해서 귀신인지는 몰라도 어릴 때 물귀신 한 마리 본 적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완전 그런 쪽 믿으면서 이상하게 하나도 안 무섭던 게 나중에 친구 고모 할머니 만나 의문이 풀렸지만 그땐 저도 많이 이상하게 생각은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있는 동안은 별로 이상한 일이 있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한테만 안 보이는 거 아니고 저희 중대 자체가 거의 소동이 없어졌어요. 저 제대할 때 그 부대에 있던 귀신들 다 모여 잔치했을지도 몰라요. 경사 났다고 이상한 놈 제대해서 속 시원하다고 하면서 9번째 이야기 병장의 장난.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강원도 춘천 시내에 위치한 정보계통의 부대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무슨 관공서처럼 보이기에 정문에서 경계를 서는 위병이나 모 부대라는 현판을 보기 전에는 군부대라는 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대에서는 자신들이 맡은 보직 이외에도 주간과 야간에 경계 근무를 섭니다. 일반적으로 선임과 후임이 함께 초소에 투입되어 경계 근무를 하거나 일정 지역을 순시하는 동초를 서는데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위병은 부대 정문 경계병입니다. 경계 근무는 단기 사병이 맡고 야간 동초 근무는 현역병이 근무를 섰습니다. 부대 규모가 외곽 담장을 끼고 빨리 돌면 10분이 안 걸릴 만큼 작았고 주택가에 위치해서 동초 근무자들은 총 대신 방망이와 호루라기 하나만 달랑 들고 근무를 나갔습니다. 경계 근무라고 해봐야 사각형 모양으로 부대를 감싸고 있는 담장 구석구석에 위치한 초소와 유류고에 위치한 초소를 1시간가량 돌면서 일지에 서명을 하는 것이라 경계 근무라 하기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는 부대라 현역병의 수가 적었고 파견 인원의 외박 및 휴가 인원 그리고 상황 인원을 제외하면 근무를 설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기에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들은 주말엔 일찍 사관양의 아래 말뚝 근무를 서곤 했습니다. 잠이 늘 부족한 후임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제대를 한 달가량 앞두고 있었으니 아마 1월 중순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말뚝 근무를 가기 전에 내무반에 라면과 만두를 사주고는
1번 초소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한방눈이 내리고 있어서 한겨울이었지만 오히려 포근한 느낌이 들었고 쌓이는 눈 위에 뽀드득뽀드득 소리를 내면서 발자국을 남기는 재미도 괜찮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순찰을 돌았습니다. 새벽 2시였을 겁니다.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하고 식당 창문 너머로 보았더니 제 아들 군번인 놈이 자다가 목이 말랐는지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서 벌컥벌컥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그냥 갈까 하다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모자를 벗고 창문 위로 고개를 쏙 내밀며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고는 창문을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놈이 잠이 덜 깼는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소리가 난 창문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간 쳐다보는 것 같더니 이 녀석이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의학하고 놀라기만 할 줄 알았는데 장난 한번 치다가 애 잡겠다 싶어서 식당으로 바로 들어가려는데 일직병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우당탕하는 소리가 일직실까지 들려 알아보러 왔다고 합니다. 일직병에게 식당 뒷문을 열라고 하고는 들어가 보니 아들 녀석이 완전히 큰 대자로 뻗어 있었습니다. 녀석을 들쳐 업고는 내무반으로 와서 흔들어 깨웠더니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친 데 없냐는 물음에 괜찮다고 답하고는 저 보면서 사시나무 떨듯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미안하다. 장난친 건데 내가 이렇게 놀랄 줄은 몰랐다. 내일 너 좋아하는 자장면 사줄 테니까 잊어버리고 푹 자라. 다시 근무 서려고 초소로 돌아가는 저에게 당직병이 물었습니다. 이 병장님 떨어뜨린 빨래 가지러 안 가십니까? 오밤중에 근무 서다 말고 웬 빨래야? 이상하다. 쓸데없는 이야기 말고 사관님께 내가 식당에 찬물 마시러 갔다가 넘어진 거라고 잘 말씀드려. 다음날 종교 행사를 마친 후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아들 녀석을 데리고 중국집에 갔습니다. 정말 놀랐나 보네. 내가 탕수육도 쏠 테니까 그만 풀어라으. 자장면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녀석이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저만 쳐다보기에 소주 한 병 시켜서 따라 주었더니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단숨에 4잔을 들이켰습니다. 너 술 먹고 싶어서 술 쓴 거지? 좋아. 내가 사관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 오랜만에 아버지하고 대작 한번 하자. 그리고는 한 병을 더 주문하면서 저도 한 잔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곤 짬뽕 국물을 들이키는데 녀석이 말했습니다. 이 병장님, 저 어제 이 병장님 장난 때문에 기절한 거 아닙니다. 이 병장님 보곤 별로 안 무섭다고 그러면서 웃으려고 했는데 그때 보았습니다. 이 병장님이 창문 너머로 저 보시고 계실 때 이 병장님 왼쪽 뺨 바로 옆에서 이 병장님을 쳐다보면서 시익 웃고 있던 여자를 순간 들이키던 뜨거운 짬뽕 국물이 차가운 얼음덩어리 마냥 온몸 구석구석 한기를 전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냐, 내가 놀래서 잘못 본 거야.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병장님 왼쪽 뺨에 자기 볼을 댈 듯이 가까이 붙어서 싸늘한 미소로 이 병장님을 쳐다보던 그 창백한 얼굴의 여자를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정신을 잃은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이 보았다는 여자를 바로 옆에 있던 저는 느끼지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자꾸 보았다고 우기는 녀석에게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귀신이 있어도 우리 부대처럼 분위기 안 나는 곳에 나타날 리가 없다며 면박을 주고 잘못 본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남아있던 술을 마저 마신 후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전날 일찍을 섰던 후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어제 나한테 말했던 빨래가 어쩌고? 그게 무슨 이야기야? 그거 말이니까. 어제 이 병장님이 뒷문 열라고 하시면서 뒷문으로 가실 때 왼쪽 어깨에 하얀색 옷 같은 걸 걸치고 계셨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본 거라 잘 안 보여서 전 그냥 눈 오니까 밖에 널어놓은 빨래 걷어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날렸는지 휙 날아가기에 땅에 떨어뜨리고 그냥 들어오신 줄 알고 그거 주우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못 찾으셨습니까? 전 빨래를 걷어온 적도 하얀 비스무리한 청 같은 걸 어깨에 걸친 적도 없는데 한 녀석은 귀신을 봤다고 하고 다른 녀석은 어깨에 뭘 걸치고 있었다고 하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녀석들이 헛것을 본 건지 제 옆에 누군가 정말 있던 건지 그날 저녁도 말뚝 근무를 나가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소름이 돋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말년 병장 체면에 무섭다고 자원한 근무 빼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근무가 거의 끝날 때쯤 식당 창문가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시간도 새벽 5시가 다 되었고 취사병들도 아침 준비를 하려고 들어오기 시작해서 두려움이 많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무심코 지나친 느낌은 없었는지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 제 왼쪽 볼에서 느껴졌던 순간적인 싸늘한 느낌. 갑자기 불어온 바람 때문에 그러려니 했지만 어제처럼 한방눈이 포근하게 내리는 날엔 그런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털들이 전부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대한 지도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그 아침에 온몸에 퍼졌던 소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기에 사실 그때 뭔가가 정말 제 옆에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제 옆에 서늘할 때면 옆을 보기가 두려워집니다.